정부는 최대한 이 증가세를 잡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역외 유입이라고 하죠. 외국인들로 인해서 다시 전파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탁 교수님? 있죠. 그 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있는 감염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 효과는 좀 미미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려되는 상황은 이제 지금 다른 국가들에서 유행이 일고 있고 이제 남반구죠. 그 호주라든가 남미 쪽에서 이제 곧 대유행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한국에 이제 가을이 올 때쯤 돼서 그게 다시 역유입되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공조가 절실한 시기일 것 같은데요. 또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절실한 때입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19 치료에는 어떤 치료제들이 쓰이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2002년 사스를 시작으로 사람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체에 감염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 7번째 나타난 변종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겉을 싸고 있는 단백질과 유전 정보를 가진 핵산이 전부인 매우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표면에 돌기처럼 생긴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해 세포 안으로 침투하게 된다. 세포 안으로 들어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먼저 자신의 유전자, 즉 RNA를 복제하기 시작한다. 이와 동시에 단백질 분해 효소를 이용해 단백질을 생산하고 이와 결합해 자식 바이러스를 만든다. 다량 생산된 바이러스들은 세포 밖으로 나가 다른 세포들을 감염시킨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에는 기존에 개발된 항바이러스제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먼저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은 2002년 사스 치료에도 효과를 본 약물로 바이러스가 세포에 진입하는 단계에 관여한다. 클로로퀸은 세포의 수용체를 막아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이다. 두 번째, 바이러스가 RNA를 복제하는 것을 막는 약물이 최근 국내에서도 임상시험 허가를 받은 렘데시비르다. 렘데시비르는 원래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된 약물로 RNA 바이러스 복제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사용한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는 바이러스의 단백질 증식을 억제한다. 증식된 바이러스를 외부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단백질을 잘게 잘라야 한다. 칼레트라는 이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차단하게 된다. 네, 현재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3가지 치료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재학 교수님, 이 렘데시비르가 가장 유력한 치료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임상 결과를 봐야 되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용성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첫 번째 환자가 렘데시비르를 쓰고 나서 좀 효과를 봤다.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상당하다. 이런 효과가 연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포에서의 바이러스 생육을 가능한 연구에서 상당히 바이러스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이미
그 에볼라 때문에 이미 임상 연구를 해서 안전성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환자에서 효과만 증명하게 되면 상용화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패스트트랙을 이제 탈 수 있는 약들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국에서 임상이 거의 맞춰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번 주부터 환자 등록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결과가 한 4월 중에는 아마 결과가 나올 거고 거기서 만약에 효과가 충분하게 있다 그러면 아마 상용화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코로나19는요,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그때 뭐 개발한 치료제는 없었을까요? 송 교수님? 예, 그 사스나 메르스 때에 이어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는 이제 이렇게 심한 질병이 세 번째 발생이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독감에서 치료제로 널리 쓰이고 있는 타미플루와 같은 치료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생의 양상을 보면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워낙 이 신종플루를 포함한 독감은 매년 유행을 하고 그리고 워낙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치료제를 개발하는 동력이 상당히 있었고요. 가장 예를 들어서 2009년도 팬데믹 때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170만 명에서 더 이상 발생자의 숫자를 카운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생자를 세는 것은 무의미하다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넘어 굉장히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죠. 그거와 다르게 이제 이 독감은 워낙에 크게 발생을 하고 많이 발생하고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제가 금방 대비가 되었던 반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때도 물론 피해를 유발을 했지만 좀 국지적으로 발생을 하고 끝났고 메르스도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었고 그래서 치료제가 개발될 동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양상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기존의 어떤 바이러스 치료제 중에서 빠르게 지금 선택을 하고 취합을 하고 이렇게 찾아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완치 판정을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자가 면역이 되는 겁니까, 이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더라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항체 종류도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중화 항체라 그래서 바이러스의 침입 자체를 막을 수 있는 항체가 형성이 돼야 추후에 재감염이 안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중화 항체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중화 항체는 가능할 것 같다는 레포트들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인체 대상에서 혈액을 많이 뽑아서 완치자의 혈액을 뽑아서 중화 항체 수준 정도 또 중화 항체가 얼마나 유지되는지가 확인이 된다면 이제 한번 걸리고 나면 얼마 정도 몇 년 정도 이제 예방이 가능한지가 밝혀질 건데 지금 현재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어떤